근데 여기서 이제 미세화에 제가 꼭 이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보통 이제 세 가지 조건이 있으면 아주 최적의 조건이죠. 첫 번째는 태양광, 두 번째는 산화니까 산소, 세 번째는 높은 열이 있으면 반응이 빨리 일어나거든, 높은 온도. 최적 조건이 이제 바다로 치면 해변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해수욕장에 여름에 발로 하면 뜨거운 모래, 그렇죠. 햇볕은 내려쬐고 산소는 공기 중에 충분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 얘기를 들으면 제가 좀 트라우마처럼 기억이 나는 게 예전에 제가 이제 어디 살 때 거기 생수를 정수기가 없어가지고 그 페트병 2리터에 6개 파는 생수 있잖아요. 그 편의점에서 맨날 할인해서 사 먹었던 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생수병을 이렇게 밖에 내놨어요. 그때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미세 플라스틱을 매일매일 마셨겠구나. 네, 맞습니다. 같은 플라스틱 제품도 아까처럼 큰 이제 생수병을 마트 바깥에 해놓은 것처럼, 그러니까 태양광이 노출되면 노출돼서 훨씬 많이 발생. 아까 이제 뚜껑 열면서 황성 박사는 얘기했으면 생기기도 오늘 하지만. 정말 와 오늘 진짜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신선한데 근데 여기서 플라스틱 종류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세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그 재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그렇죠, 예. 저희가 이제 실험을 다양하게 해봤는데 그래도 대동소이하게 약간의 시간 차이일 뿐, 한 이제 태양광이 한 2년에서 5년만 계속 노출이 되면 얘가 이제 미세화 거의 되기 위한 준비가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의 충격, 바람, 뭐 지나가다가 뭐 동물이 건드렸다, 뭐 아니면 뭐 파도, 거기부터 막 수없이 쪼개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냥 꽃가루처럼 막 흩날려 버리는 거예요. 예. 태양 빛만 어떻게 뭐 받아도 미세 네, 그렇죠. 플라스틱이 그러니까 생길 수 그래서 있다는 제가 이제 표현하는 게 일반인들이 보통 이제 쓰레기가 문제가 되니까 쓰레기만 안 만들면 되는 거냐 하는 생각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야외에서 쓰는 많은 플라스틱들이 있습니다. 농업에서 멀칭 필름이나 비닐하우스 쓰죠. 수산업에서 쓰는 모든 어구는 다 플라스틱이죠. 그물들. 예, 예. 그다음에 뭐 인조 잔디도 있죠. 옛날에 어린이 놀이터들이 나무였다가 다 플라스틱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런 걸 야외에서 쓴다는 거는 결국은 태양광에 노출이 되면 2차 미세 플라스틱이 만들어지는 건 피할 길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제 태양이 노출되면은 미세화가 돼서 미세 플라스틱 생긴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한때 또 신발을 또 굉장히 많이 넣었었거든요. 예, 그런 것도 있죠. 한 십몇 년 지난 신발인데 이게 케바케예요. 예, 예. 겉은 멀쩡해요. 예. 그래서 딱 멋내려고 딱 신고 이제 예. 정확히 현관을 나가서 한 30m 정도 지나갈 때 이제 쩍쩍쩍쩍 하면서 막 갈라져. 근데 걔네들은 어쨌건 실내에만 있었거든요. 아, 예. 맞습니다. 태양빛하고 상관이 없어요. 실내에만 있었는데 가루처럼 확 모든 게 분해되고. 이건 저도 그런 약간 일화가 있는 게 네. 집에서 이제 오래 쓴 한 20년 된 선풍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고장 나갖고 이제 고치려고 딱 만지는 순간에 막 으스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내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실내에 있어도 이제 다른 열이라든가 다른 작용, 마찰, 이제 그런 것들이 마찰을 통해서도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실험을 한번 해봤더니 그런 이제 합성 섬유로 되는 옷을 빨잖아요. 빨면 수십만 개가 만들어지는 옷을 빨아도요? 세탁을 하면 폐수로 수십만 개가 나오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같이 공동 연구하는 팀에서 또 재미있는 결과가 아직 발표는 안 됐는데 살짝 건조하잖아요. 건조하고 나서 원래 입고 털잖아. 털고 입고 다니잖아요. 거의 같은 향이 나옵니다. 아 그럼 건조기를 쓰지 말까요? 건조기 무슨 건조를 통해도 만들어지긴 하는데, 그렇게 합성섬유 옷만 입어도 만들어진다는 거.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타이어는 거의 30%는 합성금으로 돼 있어서 그것도 이제 플라스틱 재질이거든요. 달리면서 마찰에 의해서 마찰에 의해서 마모돼서 엄청난 입자가 생기고 해요. 그러면 사람 몸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어떻게 들어오게 되는 건지 이제 이게 너무 궁금합니다. 보통 세 가지 경로가 가능하죠. 다른 오물질은 거의 비슷합니다. 호흡 이제 폐로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음식물이나 마시는 물을 통해서는 이제 소화기로 동하는 거고, 중요한 건 이제 모든 음식 있잖아요. 모든 음식. 음식에. 처음에는 이제 몇 종류가 안 알려졌어요. 뭐 소금이다, 뭐 수산물이다 시작하더니 이제는 이건 뭐 그냥 싹 다.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 모든 거 싹 다 패스트푸드 제가 원래는 하나씩 추가해서 논문 볼 때마다 요거는 뭐 당근도 나오고 채소는 아닐 줄 알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뭐 하면 뭐 치즈도 나오고 뭐 맥주 뭐 이러다가 포기했습니다. 너무 많아져서. 안 나오는 게 없죠. 네. 재미있는 연구 결과도 하나 있는 게 재료에도 들어있고 공기 중에 있잖아요. 그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 중에 재료에 있는 게 더 많냐,
공기 중에서 떨어지는 게 많이 연구했는데 또 떨어지는 게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많지는 않을 걸로 아직 연구 결과는 그렇게 부족한데 피부 해를 통해서 흡수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피부에 흡수요? 생물 실험해 보면 들어가거든요. 작은 크기가 되면. 피부는 그러면은 약간 그런 그 옷들이 또 흡수를 시킬 수도 있겠네요. 옷 같은 게. 그건 아직 연구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피부 흡수는 너무 충격인데. 초미세 정도면 피부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요? 보통 우리가 뭐 영양제 같은 것도 막 팩도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성분들이 들어간다는 게 분자 뭐 몇 나노 크기면 피부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초미세 정도면 나노미터 크기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죠. 요즘은 워낙 플라스틱 이제 만드는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 요즘 이슈가 되는 게 이제 물티슈 같은 거예요. 잘못하면 종이로 하는데 네. 그 안에 합성 섬유가 꽤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저도 이거 물티슈가 펄프로 만든 게 아니라 플라스틱 원료로 만들었다는 거 알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 펄프인 줄 아, 알았어요. 어떡하지 그러면? 그 물티슈 너무 많이 쓰는데? 요즘 굉장히 많이 쓰죠. 네, 그 화장실 갈 때 없으면 안 되거든요. 외부에 나갔을 때. 그렇죠. 스타일리스트가 화장실을 가는데 이제 물티슈 좀 이렇게 가방에서 받아가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다 나왔는데 갑자기 막 쓰러질 정도로 식은땀이 막 날려가는 거야. 봤더니 내가 가져온 게 클렌징 티슈였더라고. 나 그때 정말 죽는 줄 알았어. 너무 급하니까. 종이컵은 어떨까요? 근데 종이컵이 사실 안에 폴리에틸렌으로 코팅이 돼 있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음료 같은 걸 새니까요. 담을 수가 없죠. 그렇죠, 세기도 하고 그렇죠. 분리. 예. 젖어버리니까. 근데 그 음료가 보통 저희가 일회용 종이컵에 이제 뜨거운 커피 정도 한 잔이 한 60에서 80ml 되거든요. 네. 한 잔 마시면 한 15개 정도가 발생합니다. 와, 근데 15개요? 감이 안 와요, 그러니까. 진짜. 안 오시죠? 아니 기사식당에서 기사님들 제육이랑 뭐 이렇게 드시고 난 다음에 항상 100원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 그렇죠. 예. 달달한 커피 또 드셔야 그렇죠, 그렇죠. 래야 이제 다시 또 리프레시가 되는데 15개 미세먼지를 식사 후에 한 잔에 미세 플라스틱. 15개니까 1년에 본인이 마시는 종이컵에 마시는 음료 생각하시면 곱하면 이제 나오죠. 밖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심해가지고 네. 마스크 쓰잖아요. 거기에 초미세 플라스틱 엄청 많을 것 같거든요. 예, 그것도 아까 저기 이번에 티백 얘기하신 거면 똑같이 폴리프로펜이 중간에 필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가 저도 그건 그죠? 일반인들이 그 코로나 때 워낙 그것 때문에 또 이게 득과 실이잖아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는 막고 전파는 막아야 되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나노 폴리프로필렌 미세 플라스틱은 호흡하게 되는 그게 완전히 득과 실이었습니다. 버프 이런 거 그거 쓰고 나가서 자전거를 타는 거예요. 미세먼지 맞고 그러면 미세 플라스틱 들어가면 물통이 자꾸 흔들리니까 물통에서 물이 흔들리니까 자전거를 타면 물통이 흔들리니까 미세 플라스틱이 또 나오고 그럼 나는 그냥 계속 그냥 뭘 먹는 거네. 저희가 그냥 농담으로 미세 브라더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 미세 플라스틱이랑 미세먼지를요? 예. 박사님 궁금한 게 박사님은 그러면 미세먼지가 심하다라고 경보가 있는 날에 마스크를 쓰세요, 안 쓰세요? 저는 일단은 마스크를 쓰지는 않습니다. 아, 먼지가 좀 더 낫다. 그러니까 뭐 그걸 제가 연구한 건 아닌데 연구한 건 아닌데 저는 그냥 잘 모르지만 생기고 촉감 자체가 이거는 미세 플라스틱 덩어리다라고 느꼈어요. 아 미쳤네. 나 어떡하지? 나 옛날에 코로나 때 네. 마스크 쓰고 막 남산 올라가고 그랬어요. 영상 찍는다고 막 이러면서. 뭐 엄청 들이셨겠는데요? 제가 네. 정수기를 원래 렌탈해서 쓰다가 제가 이제 그 코디 아주머니하고 좀 워낙 바쁘니까 일정 맞추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생수를 배달시켜서 계속 먹고 있거든요. 어떻게 다시 정수기로 돌아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게 이거 좀 답 좀 주세요. 물론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워낙 뭐 예. 다 퍼져 있어서 피한다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 예. 근데 저는 집에서 예. 수돗물을 마신 지가 사실 꽤 오래됐거든요. 아. 굳이 저희가 이제 유해물질 연구도 하고 미세 연구하다 보니까 생수에 많은 것도 알고 저희가 실험실에서 사실은 실험실에서 쓴 정수기는 더 고도화된 정수기거든요. 그래도 나옵니다. 원래는 그 역삼투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안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원래 실험할 때 이제 블랭크라 그러잖아요. 원래 이제 없는 거를 대적으로 놓고 실험해야 되는데 거기도 나와서 피할 수가 없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따로 막 비싼 그 순수한 물을 사서 실험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저도 똑같이 이제 치우고 수돗물 수돗물을 드신다고요? 수돗물에도 미세 플라스틱 있긴 있는데 너무 많을 걸요?
분석하면 네. 생수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이게 뭐만 남들은 다 지금 정수기에 막 뭐 그냥 생수시켜서 아니, 그러니까 플라스틱도 안 쓰고 예. 먹기도 되게 편안하고 정수기가 공간도 안 차지하고 예. 뭐 미세 플라스틱 덜 먹고 그래요? 일석사조 정도 됩니다. 획기적인데요. 저는 그렇게 10여 년째 먹고 있는데 저희 아내하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차라리 모르고 있을 걸 왜 내 눈앞에 나타나? 박사님의 내 눈앞에 나타나. 불편한 진실이죠. 이제 피하고 싶잖아요. 먹는 거, 뭐 호흡하는 거. 근데 이게 유입원이 사실은 플라스틱 아까 모든 곳에 쓰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어디가 그냥 핵심 포인트다 그러면 거기만 집중 관리하면 양을 좀 줄일 수 있는데 너무 산재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극지연구소 연구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남극에서 어떤 게 발견이 됐냐면은 남극 한 가운데 눈 샘플에 미세 플라스틱이 있는 거예요. 잡혔대요? 미세 플라스틱이 이제 리터당 1리터당 평균 한 30개 가까운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비산된 예, 미세 대기로, 플라스틱이 거의 7,000km 이상 날아가는 거죠. 전 세계 연구 결과 저희가 이제 리뷰해 보니까 1입방미터라 그러잖아요. 1m, 1m, 1m 요 부피 안에 적은 데는 1개 정도. 1개 정도인데 이제 중국 베이징 같은 이제 그런 큰 도시 무려 그 안에 5,700개 정도가 있어요. 1m, 1m, 1m.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대기 중으로 올라가 가지고 어디든지 퍼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너무 산재돼 있어요. 공기 중에서도 지금 미세 플라스틱이 떠다니고 있다고 생각하면 뭐이 안에도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저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 우리 조연출이 제 바로 앞에서 플라스틱으로 슬레이트를 쳤어요. 슬레이트. 굉장한 마찰인데요. 딱 쳤어요. 그때 내가 한 30억 개 먹은 거야.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먹는 거, 그다음 숨 쉬는 거 모든 게 다 미세 플라스틱이 다 들어오는 건데 그럼 저희가 미세 플라스틱을 엄청나게 흡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저희 노출량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호흡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제일 많았고 오, 진짜요? 그다음에 이제 마시는 물, 뭐 수산물 뭐 이렇게 됐다가 그 국가별로 또 이 랭킹을 매겼는데 네. 몇입니까? 아쉽게도 우리나라가 이제 19위 정도로 굉장히 상위의 랭크가 됐는데 19위면 뭐 동메달까지는 아니할 수도 있는데 그 앞에 있는 18위까지 국가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개도국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대회에 들어섰는데 선진국 중에서는 우리나라 그 순위가 가장 높습니다. 그러면 박사님, 뭐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그래도 이왕 이렇게 된 거 속 시원하게 다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저희 1인당 네. 미세 플라스틱 섭취량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표현하죠. 근데 제일 높은 농도만 뽑아서 계산했을 때 네네.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 5g을 먹습니다. 일주일이네요? 예. 우리가 일주일에요? 예, 그렇죠. 가정하면.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이제 그거를 조금 더 한 달로 표현하면 플라스틱 칫솔 하나. 아, 근데 너무 충격적이에요. 나는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씩 한 달에 칫솔 하나 분량의 플라스틱을 우리가 피할 수 없이 그냥 지금 먹고 있다. 근데 더 제가 충격적인 걸 말씀드리면 이제 2100년이 되면 이제 과학자들 추산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가 가만히 방치하고 지금처럼 살면 2100년 지금으로부터 75년 뒤에는 50배 정도 오염이 증가할 거로 계산하고 있어요. 예측. 그걸 그대로 대입하면 우리는 자연계로 돌아갔겠지만 뭐 대충 연배들 보면 저를 포함해서 아니 우리 영상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 저희가 지금 계속 저희 지금 유니버스. 저희 지금 그 백신 개발 중이니까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2100년 2100년에 일주일에 그냥 쉽게 대입하면 계산하면 됩니다. 일주일에 50장. 일주일에 신용카드 50장. 그러면 1년이면 어떻게 되죠? 2,500장을 먹게 됩니다. 계속 이 상태로 가면 예. 그 몸에 들어가잖아요. 일단 뭐 배출은 안 되나요?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는 큰 미세 플라스틱을 분석했으니까 작은 거 분석을 못할 때는 상당수 이게 상피세포에서 흡수가 안 되고 소화관 내에서 보통 이제 배출되는 거라서 대변을 검사했더니 100% 나온다. 여기였다가 이제 점점 장기 쪽으로 이제 연구가 증가하다 그렇지, 보니까 이제 거의 모든 기관에서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그냥 웬만한 몸에 있는 기관 다 아시면 되고 이제 잘 이제 설마 여기까지 하는 걸로 치면 뭐 혈액, 그다음에 정자, 그렇죠. 이제 그 정자요? 산모의 태반이라는 게 결국은 아기에게 전이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몸에 있는 모든 기관에서 지금 다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몸에 쌓이는 축적되는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 몸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요? 제가 이제 2개의 연구 결과를 보고 진짜 솔직히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혈관 질환 환자들이 있습니다. 동맥경화 이런 그러니까 이렇게 경동맥에 이제 문제가 생겨갖고 예. 방리한 환자들, 예. 312명의 환자를 혈전을 채취해서 분석을 했어요. 네.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혈전에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된 그룹, 없는 그룹. 이제 3개의 이제 위험 요소: 사망, 심장마비, 심근경색. 그러니까 심장계통에 심장이죠, 이제 예. 그 위험하고 딱 매치를 시켰는데 예. 혈전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된 환자 그룹에서 2배가 높게 나타났어요. 그것까지 듣고도 2배니까 이거는 뭐 좀 그럴 수도 있고 생각했는데 올 2월 달에 나온 분이 사실은 저는 더 충격적이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이제 그 기증 시신들이 있습니다. 뇌하고 간하고 신장을 분석했는데 이제 뇌에 가장 높게 축적되는 게 확인이 됐고, 아, 미세 플라스틱. 저도 그 논문 봤어요. 네, 그렇죠. BBB라 그러잖아요. 블러드 브레인 배려. 그래서 원래 요거를 통과하는 거는 되게 제한이 되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근데 여기 예. 내려가는 게 너무 작은 애들은 못 들어간다. 예, 그러니까 초미세 정도 돼야 자가에 들어가거든요. 네. 보호막이 있어서 보호막이 세균이나 안 좋은 건 못 들어가게 들어가게 막아요. 하는. 근데 이제 기증 시실이다 보니까 분석을 했는데 해보니. 그 다음이 더 충격적이에요. 그 28명의 이제 샘플이었는데 그 중에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가 12명 있었어요. 네. 그래서 12명 그룹하고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그룹하고 딱 비교를 했는데 치매 그룹에서 뇌에 있는 초미세 플라스틱 농도가 7배가 높게 나와요.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인데 아직 얘가 뭐 혈관 질환인지 뭐 치매를 바로 유발했는지는 모르죠. 연관성만 나왔으니까 걔가 직접 줬는지 아니면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노출되는 환경에서 사는 사람이 나머지도 안 좋을 수 있는 것 때문에 생긴 영향인지는 이제 앞으로 후속 연구가 필요할 텐데 이 정도 논문 결과를 보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쌓이지 않을까 하는 영향을 제가 끼치네요, 예측을 합니다. 당연히. 이거는 누가 봐도 영향을 끼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쁜 꼬마 선충이 이런 독성 연구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되게 빨리 자라고 수명도 짧아서. 그래서 최근에 저랑 굉장히 친한 예쁜 꼬마 선충 연구자분이 이 초미세 플라스틱을 가지고 그 예쁜 꼬마 선충을 파킨슨병 걸린 것처럼 만들 수 있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그런 파킨슨병 모델 선충이 있는데 이 파킨슨병 선충 모델에 이제 이 미세 플라스틱, 초미세 플라스틱을 적용하면 훨씬 더 안 좋아진다. 그러니까 저 처음 뇌, 알았습니다. 뇌에 들어간다고 하면 사실은 알츠하이머나 치매 같은 것뿐만 아니라 파킨슨병처럼 다양한 질환들의 영향을 실제로 주고 있을 가능성을 이제 꼬마 선충 연구나 뭐 아니면 물고기 연구나 이런 데서 많이 보고 있는데 좀 너무 저도 지금 약간 소름이 돋네요. 아, 큰일 났네. 미세 플라스틱 자체가 화학적 반응도 일으키는 건가요? 몸 속에서? 보통 이제 2가지 형태의 영향이 있는데 입자가 이제 작아지면 입자가 주는 물리적 영향이 있습니다. 어디를 맞거나 뭐 이렇게 물리적으로 손상을 주거나 그다음에 이제 거기 포함되는 화학 물질이 있으니까 화학적 독성이 있어서 보통 2가지가 같이 있다고 표현하거든요. 네. 화학 물질은 또 전문가시니까 뭐 더 언급하실 게 사실 있으면 플라스틱을 만드는 재료들의 독성은 그리 높지 않아요. 네. 오히려 거기 들어가는 화학 물질들을 우리가 많이 넣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 푸탈레이트 이런 걸 보통 가소제라 부르는데 페트병 같은 데 많이 넣어요. 이걸 넣어야 얘가 말랑말랑해져요. 그렇죠. 그것처럼 되게 뭐 비스페놀 A라고 막 우리 영수증 같은 데도 이런 거는 그 폴리카보네이트 만들 때 넣으면 투명해지고 단단해져요. 이런 걸 넣는데 얘네가 녹아 나오면 얘네가 거의 공통적으로 다 우리가 환경 호르몬이라 부르는 그 내분비 교란 물질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게 이제 몸에 들어간 거에서 서서히 녹아 티백처럼 몸에 들어가서 이게 우리 몸에 들어가서 여기서 내분비 교란 물질을 쫙 내뿜는 게 발생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표현할 때 화학 물질 칵테일이다.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그 안에 플라스틱 첨가제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굉장히 유해한 것들도 포함돼 있어서 이제 화학 물질 칵테일로 부르려고 합니다. 미세 플라스틱 먹어서 없애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먹어서 제거하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럼 장기적으로 이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이게 2100년에 플라스틱 그러니까 50배. 일주일에 네. 50개. 일주일에 50장. 50개 먹는 정도로 오염이 되면 저는 거의 대멸종 수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디스토피아적인 그런 생각을 하자면 네. 이거는 좀 비슷한 사건이 뭐였냐면 20억 년, 25억 년 전쯤에 이 남세균이라는 애가 원래 광합성을 하던 애인데 네. 광합성의 산물로 산소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덕분에 우리는 지금 산소를 호흡하고 있는데 그 전엔 산소가 없던 세계였잖아요. 거의 없었어요, 대기 중에. 근데 산소가 많이 만들어지면서 산소가 굉장히 반응성이 강한 독성 독성이죠, 물질이거든요. 독성. 독을 푼 거죠 그냥.
그러니까 남세균은 산소를 계속 만드는데 이 산소를 분해할 수 있는 친구들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대멸절을 했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인간이라고 하는 종이 출현해서 남세균이 산소라고 하는 독을 전체 바다에 푼 것처럼 인간이라는 종이 출현해서 플라스틱을 쓰면서 미세 플라스틱을 계속해서 풀기 시작하는데 산소도 처음에 남세균이 산소를 만들었을 때도 양이 적어서 괜찮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티핑 포인트 그 매우 치명적인 선을 넘어서면 근데 줄어들진 않잖아요, 계속. 근데 교수님 그 멸종도 멸종인데 100년에 이제 우리가 50장짜리를 먹잖아요, 일주일에. 하루 50장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맛있어? 괜찮은 거야. 그죠? 그리고 어느덧 진화해버렸어. 내 소화기관이 소화. 이제는 그냥 배출을 할 정도가 이제 약간 된 거. 이게 진화라고 해야 되죠. 놀라운 발상입니다. 진화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리적 적응이라고 하죠. 네, 생리적 적응이냐 아니면 그래도 멸종이냐 그러니까- 멸망이냐. 예. 그러니까 뭐 진화 쪽에 전문가 중에 저도 궁금한 게 이제 그런 거죠. 자연계에도 뭐 DNA 같은 고분자 물질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나무에 쓰이는 리그닌이 그런 거거든요. 리그닌? 근데 나무는 뭐 수십 메타 이제 햇빛을 받으려고 자라는 게 리그닌이라는 이제 자연 폴리머가 만들어져서 가능해진 건데. 목질. 그러니까 예, 예. 나무를 보면은 나무의 구성 성분이 셀룰로스라고 우리가 셀룰로스? 부르는 인간이 소화 못 시킨 섬유질이라고 하는 예, 거. 예. 그게 있고 그 주변에 이제 헤마이 셀룰로스라는 게 있고 그 리그닌이 있어요. 리그닌이 그물처럼 막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그게 나무가 갈색인 이유예요. 아 그래요? 갈색 물질이에요. 걔도 이제 폴리머거든요. 합성 폴리머인데 이제 얘를 그럼 분해를 해야지 목재가 안 쌓이잖아요. 안 그랬으면 목재로 뒤덮였을 거 아닙니까, 지구가? 그거를 분해하는 미생물이 언제 나왔냐? 1억 5천만 년 뒤에 나옵니다. 아 그게 리그닌이 생기고 나서 1억 5천만 년 뒤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예. 분명히 100년 있다가 2100년에 우리가 이거 50장짜리를 먹게 되지 않을 거다. 그 전에 분명히 분해할 수 있는 새로운 애들이 등장할 거다. 1억 5천만 년 걸렸다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이게 AI가 뭔가 막 하겠죠. 그렇지. 예, 야, 예. 그렇죠. 그러니까 1억 5천만 년보다는 확실하게 줄겠죠. 너무 AI 꽂히셨는데. 아 저는 많이 고쳤죠. AI는 계속 해야 돼요. 예. 사실 그 미세 플라스틱이나 이런 문제를 저도 고민을 많이 해본 적이 있는데 제가 그리는 멸망 시나리오에는 인간이 플라스틱 때문에 죽는 건 없어요. 그렇지. 다른 이유로 죽을 것 그렇지. 같다. 화학 분야에서는 지금 이미 효소로 PET를 분해하는 기술이 상용화가 됐어요. 네, 프랑스 쪽 이쪽에서는. 그걸 시작으로 온갖 물질, 고분자 이런 물질들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나 다른 물질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을 생물체에 넣어서 만약에 됐다. 그럼 인간도 사실 탄소 생물체잖아요. 그럼 인간을 분해하는 기능을 갖는 게 생겨서 인간도 죽을 거다가 저의 하나의 시나리오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플라스틱도 분해하는데 인간도 분해된다. 더 재밌는 발상이니까 원래 플라스틱 분해하려고 만들었는데 똑같이 줄여도 유기체니까 그렇게 분해 같이 가능하고 분해된다. 재밌는 우리도. 발상. 아니면 그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그 약간 그 액체로 그냥 빠뜨리기만 하면 싹 완벽하게 깔끔하게 분해되는. 사람도 분해될 걸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맞는데 그러니까 1년에 하루를 정하는 거지. 클리닝 데이. 아 움직이지 마세요. 우주에서 그냥 확 뿌려놓는 거지. 그 하루는 우리는 다른 데 다 들어가 있고. 지구 정화의 날. 지구 정화의 날 있잖아요. 아 우주 정거장에서 뿌리는 거예요? 그날에 대규모로 그냥 어디 쉘터에 인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달에다 보관 이사하고. 그렇지. 쫙 이렇게 뿌려가지고 지구를 완전 또 깨끗하게 뭐 여러 미세먼지, 플라스틱 이런 거 싹 다 정리하고. 이거 완전 SF에 나온 그 행성 정화 광선 약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 쉘터는 이제 그 시멘트로 만들어야죠. 플라스틱을 안 녹는 거. 저는 천문학이나 이제 우주 탐사 이쪽을 전공을 하다 보니까 놀라운 게 뭐냐면은 인간의 발길이 닿은 곳은 무조건 쓰레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달에도 쓰레기가 많습니다. 그렇겠죠. 달에도 플라스틱이 엄청 많고요. 달에도? 간 사람들이 아, 그렇죠. 탐사 갔던. 아. 탐사 갔죠. 놓고 오니까요. 그 다음에 궤도선 돌죠. 궤도선 가서 추락한 것들 엄청 많죠. 그렇지. 착륙선 시도하다가 추락한 것들 엄청 많죠. 왜 플라스틱 안 들어갔겠습니까? 들어갔겠죠. 다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제 이미 플라스틱은 지구를 넘어서 달도 있고 보이저 1, 2호가 지금 태양계권을 넘어갔거든요. 넘어갔죠, 예. 그 안에 플라스틱 없겠습니까? 이제 인간의 업적인 거죠. 그 쓰레기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인간이 있는 곳에 쓰레기가 있다. 무조건 인간이 있는 곳에 무조건 흔적이다. 그 정도면 인간이 쓰레기인 거 아니에요? 그렇지. 돌려서 잘 말했는데 그걸 굳이 꼭 찝나? 공룡 멸종처럼 봤을 때 인류가 살았던 인류세의 시기를 가장 보기 편한 게 지금 언급하신
플라스틱 있는 지층을 딱 보면 아 요때 요 기간은 인류가 엄청 살아서 영향을 줬던 시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때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그 지표가 되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그냥 플라스틱만 딱 찾으면 아 인류가 살았던 시기 이렇게 되잖아요.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물질이 친환경적인 물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예? 그리고 우리가 쓸 수 있고 다룰 수 있는 것 중에 플라스틱만큼 유용한 게 없어서 저기 생분해성 플라스틱 오히려 이쪽에 노력이 가는데 오히려. 또 얼마 전에 되게 흥미로운 논문이 나온 게 그 젖산이라 그러죠 유산균 네네, 관련된 젖산. 이 폴리락틱 애시드라는 PLA. 그 PLA라는 그 이거 젖산은 우리 몸에도 쓰는 거니까 얘는 생분해성을 갖는 문제가 없는 건데 이것도 미세 플라스틱과 똑같은 독성을 보이더라라는 논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생분해성 플라스틱도 결국 미세화가 빨리 돼서 들어가면 똑같이 독성이다. 독성이 된다. 그러니까 그게 안전한 게 아니다 이런 게 나오고 있어. 저도 아까 그 언급했던 플라스틱이 워낙 장점이 많은 물질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그다음에 너무 많은 곳에 다양하게 쓰이잖아요. 이렇게 개발이 돼서. 너무 많죠. 그래서 그거를 뭐 일거에 뭐 어떤 물질이 대체한다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근데 살짝 불안한 게 우리가 이제 플라스틱 벗어나서 만약 유리를 쓰게 됐다. 또 한 10년 후에 미세 유리, 초미세 유리 또 나오면 그러니까 저도 아까 똑같은 생각을 한 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 플라스틱을 대체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물어보셨잖아요. 똑같은 시작이었어요. 플라스틱이 시작이 그랬어요. 네, 맞아요. 이 상하를 대체를 할 수 있는 게 맞네.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은 저는 만약에 플라스틱을 대체를 하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나왔다고 하면은 똑같은 문제를 유발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참, 뭐든 그 대체하기 위해서 나오는 애들도 분명히 위험한 애들이다.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재활용 있잖아. 재활용 플라스틱 같은 경우 뭐 혹시 뭐 좀 답을 찾아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좀? 사실 이것도 되게 불편한 진실인데 우리가 매주 열심히 플라스틱 분리수거 하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중에 실제로 재활용될 수 있는 종류가 되게 한정적이에요. 많이 없다. 그 투명하고 말랑말랑한 종류의 페트만 돼요. 생수. 생수. 예를 들어서 콜라 들어있는 그 유명한 그런 페트랑 그냥 일반적인 생수병 만져보면은 콜라병은 좀 딱딱하고 그렇지. 얘는 물렁거리잖아요. 그렇죠. 물렁거린 걸 한 번 재활용하면 딱딱한 게 돼요. 얘는 다시는 재활용 못 해요. 한 번밖에 안 되네. 네, 그건 태울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일반적 우리가 플라스틱 생각하면 얘 왠지 뜨겁게 가열하면 녹으니까 아, 녹여서 다시 찍어내면 복구 되겠지 하는데 우리가 그걸 기계적 재활용이라고 부르거든요. 그거는 한 번밖에 못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재활용을 하는 거를 늘리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미세 플라스틱 양은 엄청나게 더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최근에 또 하나 나왔던 논문 때문에 조금 이제 충격적인 게 기계적으로 먼저 갈아서 조그만 조각으로 했을 때 반응이 빠르니까 그런 이제 재활용 공장에서 대기로 비산되거나 막 물로 나가서 그게 굉장히 많은 양으로 또 추정된 결과가 나와서 이거 재활용하려고 그랬다가 미세 플라스틱 더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기도 해서 재활용 과정 중에서도 관리가 충분히 안 되면 또 그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재활용 종류가 두 가지예요. 저희 하는 건 보통 화학 반응이니까 이게 아까 그 비엔나 소세지처럼 돼 있으니까 잘라도 플라스틱이라는 말은 자른 거를 다시 붙여서 만드는 과정을 하면 재생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화학적 재활용이라 그래서 얘를 아까 우리가 붙이는 걸 중합이라 그랬잖아요. 네. 중화. 그리고 우리가 답도 뭐 해답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잘라내는 걸 해중합이라 불러요. 중합된 걸 다시 풀어낸다. 이 과정으로 사람들이 요즘엔 재활용을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원재료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안 하면 다 죽을 판이라. 저기 뭐야 혹시 여기 과학자분들 계시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삶의 어떤 침입자 아닙니까? 소리 없는 침입자잖아요. 얘네들을 좀 잘 다룰 수 있는 뭐 다른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좀 아이디어 같은 거 없습니까? 그게 제가 논문 재밌게 봤던 거 하나가 그 물을 끓이면은 미세 플라스틱이 제거된다라는 논문이 몇 년 전에 나왔어요. 이게 우리나라에는 좀 적합하진 않더라고요. 이게 약간 석회암, 약간 그런 종류고 우리나라는 그 화강암 위주의 물이니까. 근데 그런 데는 한 번 끓이는 것만으로 얘네들이 뭉쳐서 막 대부분 가라앉는데요. 그래 그쪽은 끓여 먹는 게 그때부터 보급이 돼서 아마 우리나라에나 이런 환경에서 적합한 처리 방법이 있을 거예요, 뭔가는. 그걸 찾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니면 그 제품 만들 때 플라스틱 그 만들 때 인체에 들어갈 걸 생각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예를 들어서 또 비타민 D라든가 마그네슘이라 병 주고 약 주고. 뭐가 분해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혈전 용해제래 뭐 그런 성분이라든지 그런 거를 플라스틱에 아예 그냥 딱 접목을 시켜가지고 아예 제품을 만들어 버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잠깐 드네요. 발상의 전환이긴 하네요. 예. 저 생각해본 적은 없는데 멀티비타민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어디 부분을 주로 많이 공격하는지를 보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갖다가 아예 그냥 딱 AI 괴롭혀가지고 합성 딱 해가지고 그냥 아예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전달 물질 매개체로 쓰자는 그렇죠. 뜻인 거죠. 아 괜찮은데요? 기가 막힌데요. 저는 이 얘기를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그 방사성 물질들을 썼던 역사가 기억나는데 지금 우린 방사능하면 오 막 돌연변이 될 것 같고 막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막 그걸로 막 화장품처럼 쓰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게 지금 괜찮았다가 위험했다가 또 지금은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잖아요. 그 방사성 물질들을. 뭐든지 과학이 지금 선을 그으시는 건 아니어도 플라스틱도 또 말씀하신 좀 의외로 유용한 게 뭔가 있을 가능성도 혹시 있지 않을까라는. 이 박사님은 뭐 아이디어 같은 거 없어요? 저는 그 아이디어라기보다는 기존까지는 고민할 필요성 자체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쓰레기 버리는 이런 문제, 재활용 문제 정도는 있었지만 미세 플라스틱처럼 막 정말 저희가 피하기 힘들 정도로 우리가 일주일에 플라스틱 카드 하나 먹을 정도로까지 문제가 있다는 걸 잘 몰랐는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런 문제를 알게 된 것 자체가 이게 아까 말씀하신 거 손가락이잖아요. 이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건 우리가 너무너무 많은 플라스틱을 쓰고 있는 문명에 살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면 아주 초기 수준의 조기 경보. 지금요? 딱 그보다 조금 더 지금 강해지고 있는 단계로 접근하고 있어서 경고를 줄 때 저희가 아시지 않습니까?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뒤에 벌어질 일은 저도 이게 보통 이제 비가역적인 오염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건 한번 가면 못 돌아오잖아요. 왜 이 문제가 어렵냐 그러면 이해 당사자가 전 인류예요. 그렇게 이해 당사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과학적 사실이 없으면 단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가장 중립적이고 의미 있는 결과들이 쌓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렇네요. 뭐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당위성이 조금씩 인정받고 나아가는 것처럼 이런 과학적 자료들이 팩트에 근거해서 쌓이면 내가 줄여야 되겠네라는 인식을 바꾸는 게 굉장한 파워가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힘이 모였을 때 바뀌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사람들 눈과 귀에 노출이 된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알고리즘 혜택을 좀 많이 받고 많이 좀 이렇게 퍼져나갔으면 좋겠어요. 그죠? 예. 오늘 중요합니다. 정말 취미는 과학 중에서 특히 사회적으로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발신하는 언제나 느끼는 게 인류의 생과 사는 과학에 달려 있다. 라는 걸 제가 과학 프로를 진행하면서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너무 많이 깨닫습니다.